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논문은 율로 V3라는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논문입니다. 다들 모르시는 분들 없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달쯤 전에 텐서플로우 코리아 오프라인 모임에서 저희 PRCB 모임 그동안 200편 2기까지 했던 과정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사를 좀 해보니까 디텍션 관련된 논문의 조회수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스테이지 계열 디텍션 알고리즘 중에서 또 약간 좀 특색이 있는 율로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율로라는 그 알고리즘의 최신 논문, 1년 이상 지나긴 했지만 최신 논문을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논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미 PR12에서 율로 V1과 율로 V2에 해당하는 율로 9000에 대해서 발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두 개의 블로그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정리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논문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디텍션에서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개념인 IOU랑 Mean Average Precis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네, IOU는 네, Intersection of Union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바운딩 박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왼쪽 위쪽에 있는 박스가 정답 박스고 이 오른쪽 아래 쳐져 있는 게 내 디텍션 알고리즘이 예측한 값이라고 하면은 그때 IOU는 이렇게 두 개의 바운딩 박스 간에 합집합의 면적분의 교집합의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OU를 이제 많은 디텍션 대회 같은 거에서는 IOU 기준 몇 퍼센트 이상 되면은 이거를 맞는 바운딩 박스라고 인정해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평가하는 매트릭이 Mean Average Precision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ean Average Precision, mean도 우리말로 하면은 평균이고 average도 평균인데 일단 average precision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precision과 recall 그래프를 그려서 보통 이제 디텍션 알고리즘에서는 약간 컨피던스, 내가 지금 친 바운딩 박스 안에 물체가 있을 확률에 대한 어떤 그런 매트릭을 갖고 있어서 그 컨피던스를 굉장히 이제 스레숄드를 높게, 예를 들면은 1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떨어뜨리는, 예를 들면 0.99다라고 하면은 이 바운딩 박스 안에는 99%의 확률로 물체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물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바운딩 박스 개수가 99% 컨피던스 이상 되는 것만 남기면 바운딩 박스 개수는 몇 개 안 남겠지만 그 안에는 물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프리시전은 되게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 스레숄드를 점점 낮추면서 낮춰가게 되면은 네, 프리시전은 점점 떨어지겠지만 대신에 그 안에 찾아야 되는 물체를 다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리콜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시전과 리콜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네,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아래쪽 면적을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고 하고 이거를 클래스별로 따로따로 구해서 그 클래스 간의 평균을 낸 거를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율로 V3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페이퍼는 아니고 본인들도 주장하기를 테크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크 리포트가 페이퍼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좀 그 안에 이 문서 안에 나오는데, 앞에 부연 설명 이런 거 잡다한 거 빼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넣어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문 초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some improvement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슈퍼 인터레스팅 한 건 아니고 그냥 작은 체인지들을 모아서 조금 더 좋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앞에 레퍼런스로 했던 그 블로그에 나오는 얘기인데, 율로 9000, 율로 V2에 해당 율로 9000의 제목이 Better, Faster, Stronger 였어요, 부제가. 그런데 율로 V3는 Better, Not Faster, Stronger 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오지만 네트워크가 좀 커져서 뭐 빨라지진 않았어요. 욜로 V2에 비해서. 대신 성능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리부트할 부분 빼고 그냥 원래 오리지널 그 도큐먼트 부분의 맨 마지막 문장이 자기를 태그하지 마라. 자기 이제 트위터 그만뒀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좀 구어체로 써져 있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난스럽게 쓰여져 있는 면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욜로 V3에 대한 내용들은 다 담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운딩 박스 프리딕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욜로 V2랑 바뀐 부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리 앵커 박스를 정의를 해놓고 그 앵커 박스를 얼만큼 앵커 박스를 이제 리그레션해서 얼만큼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을 프리딕션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페이퍼에 나오는 그림은 아닌데 원래 이제 앵커 박스가 여기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운데 점이 CX, CY로 주어지고 그때 X, Y 방향으로 이동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이동은 여기다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네, 어떤 tx 값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조그만 네, 여기 지금 요 점으로 왔을 때 이 박스 안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한 칸의 길이가 1이라고 보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하면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한 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이 바운딩 박스의 중심은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스랑 하이트에 대한 부분은 다른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거의 대부분의 디텍션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프리딕션 했던 거에다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원래 앵커박스의 위스 하이트에다가 얼마큼 움직여야 되는지 TW, TH를 구해서 그거의 익스포넨셜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리그레션 문제니까 이제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욜로 V3는 이것도 뭐 욜로 V1부터 있었던 건데 업젝니스 스코어, 그러니까 일종의 컨피던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따로 바운딩 박스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네, 0에서 1 사이 값을 갖도록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특이한 게 있다면은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라운드 트루스랑 가장 오버랩이 많은 다른 어떤 바운딩 박스보다도 오버랩이 많이 되는 애는 이 컨피던스 스코어가 1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욜로 V3는 각각의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가 하나씩만 어사인이 되게 됩니다. 이게 좀 다른 알고리즘들이랑 차이점이에요. 다른 알고리즘은 뭐 그라운드 트루스랑 가장 IOU가 큰 놈 하나를 잡고 그거 플러스 뭐 IOU가 0.7 이상 되는 애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욜로에서는 네,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 하나당 바운딩 박스 내가 예측한 바운딩 박스가 하나씩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좀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부분 항상 디텍션 문제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해야 되는 멀티태스크 문제인데 그때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는 여기서 좀 특색이 있다면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클래스가 뭐 지금 코어 데이터셋을 많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80개다라고 하면은 8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하는데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고 80개의 클래스에 각각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꿔서 이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로 이제 오픈 이미지 구글에서 만든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 같은 거 보면은 클래스가 600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V5 플러스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엔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컬한 클래스가 존재하게 돼요. person이랑 woman, women이라든지 ma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컬하게 클래스가 존재하고 이러면은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동시에 1이 되는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 형태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을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박스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리 프리디파인 된 바운딩 박스를 앵커박스라고 부르고 그 앵커박스를 몇 개를 사용하느냐인데, 실제로 보면은 스케일이 세 가지 스케일에 대해서 세 개의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보면은 9개의 박스처럼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스케일에 따라서 박스의 개수가 레졸루션이 바뀌니까 정확하게 이제 9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하나의 스케일, 이 스케일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빨간 이 뭐라고 하죠? 빨간 그리드 셀에 해당, 여기서 박스를 3개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가로 세로가 n by n일 때, 실제로 어떤 프리딕션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3D 형태로 나오면은 가로 세로는 n by n이고, 그때 지금 이 빨간색 박스 친 부분에 채널이 255가 되는데, 255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4가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x, y, w, h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그리고 1은 컨피던스 오브젝트니스 스코어를 얘기한 한 개, 그리고 80개가 코코 데이터셋의 클래스의 개수가 80개죠. 그래서 이렇게 85 곱하기 이 스케일 하나에서 바운딩 박스를 3개씩 뽑을 거니까 3 하면은 255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255를 3개로 나누면은 하나에 이런 식으로 tx, ty, tw, th, 그리고 오브젝트 스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스코어가 이런 식으로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다른 네트워크랑 다른 원스테이지 계열 뭐 SSD나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욜로만의 좀 특징이죠. 욜로 V2에서 나온 처음으로 사용됐던 특징이, 여기서 앵커박스를 정할 때 뭐 패스트 RCNN이라고 하면은 뭐 128, 256, 512였나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 3개, 그 다음에 1대1, 1대2, 2대1 뭐 이렇게 에스펙 레이쇼 3개 이렇게 해서 9개 바운딩 박스를 뽑았어, 앵커 박스를 정의를 했었는데, 뭐 SSD 같은 것도 비슷한 식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욜로는 좀 특이하게,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을 분석을 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해서 바운딩 박스 프라이어, 앵커 박스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은 저희가 페데스트리안 디텍션을 한다, 보행자만 찾으면 된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뭐 CCTV나 이런 데서 보행자를 찾는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서 있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가로로 길쭉한 바운딩 박스를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물체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실제 트레이닝 셋에 어떤 바운딩,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에 그게 잘 반영돼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특징을 분석해서 어떤 앵커 박스를 정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욜로 V2에서부터 사용이 됐고, 욜로 V3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대신에 개수는 이제 총 9개가 되겠죠. 그래서 9개를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이거를 3개씩 나눠서, 3개, 3개 나눠서 각각 이제 스케일이 3개니까 제일 작은 물체를 찾는 쪽에서는 요거 3개를 쓰고, 그 다음 중간 사이즈의 물체를 찾는 데서는 이걸 쓰고, 제일 큰 쪽에서 큰 거 물체를 찾는 스케일에서는 이 3개의 프라이어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코코 데이터셋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 개수를 보면은 욜로 V1에서는 7x7 그리드 셀로 하고, 그 그리드 셀마다 바운딩 박스를 2개씩 뽑았어요. 그래서 총 98개밖에 바운딩 박스가 안 뽑혔는데, 그래서 리콜이 굉장히 낮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욜로 V2에서는 416 by 416 이미지를 써서 13 by 13 그리드 셀에서 5개 앵커 박스를 써서 845개의 바운딩 박스를 썼는데, 욜로 V3는 똑같이 416 by 416 이미지 기준으로 1647개의 바운딩 박스를 뽑게 됩니다. V2랑 V3만 비교해봐도 10배 이상 바운딩 박스가 많아진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성능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원스테이지 계열 성능 높은 그런 디텍션 알고리즘들도 대부분 많은 바운딩 박스를, 앵커 박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텍션에는 항상 백본이 되는 CNN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피처 익스트랙션 CNN을
이 욜로 저자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죠. 원래 욜로 V1에서는 VGG를 썼던 것 같은데 V2에서는 다크넷 19라는 걸 썼고 여기 있는 여기 첫 줄에 있는 다크넷 19를 썼고 이번 욜로 V3에서는 다크넷 53 레이어짜리 다크넷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크넷의 이게 성능인데 보면은 뭐 탑 1이랑 탑 5만 보면은 레지넷 152랑 동일한 성능이고 대신에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 수예요. 연산량인데 빌리언 오퍼레이션 수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10억 오퍼레이션이고요. 전체 네트워크 한 번 돌리는데 그리고 이게 FPS니까 프레임 퍼 세컨드죠. 그래서 1초에 몇 장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당연히 다크넷 19보다는 좀 느려졌다는 게 이제 이 부분인 거고요. 패스터 하진 않다는 게 V2에서 V3로 올 때. 하지만 다른 레지넷 계열보다는 훨씬 빠르죠.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이제 조금 재밌는 점은 이 프레임 퍼 세컨드에서도 나오지만 이 B플랍스가 이것도 빌리언 플랍스거든요. 연산량 1초에 얼마큼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봤을 때 이게 가장 성능이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1초에 연산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퍼 세컨드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레지넷 152레이어짜리 레지넷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지금 한 1.5배 정도 좋은데 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GPU를 더 잘 유틸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도 측면에서는 성능, 그러니까 디텍션은 보통 이제 실시간으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속도 측면에서는 단순히 연산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같은 비슷한 연산량을 갖는 네트워크끼리도 속도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단순히 봐서는 이 속도 차이는 연산량 차이 플러스 레이어 수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레이어가 많아지면은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다른 논문들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지만 메모리에 많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은 비슷한 연산량을 갖더라도 메모리에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많아지면은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많으면은 보통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네, 이게 욜로 V3에 대한 전체 아키텍처고요. 다크넷 53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까지가 다크넷 5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피처 맵에서 제일 작은 피처 맵이겠죠.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물체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컨버전 몇 번 더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3개의 앵커박스씩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위에 제가 그림을 넣었던 것처럼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뭐 레티나넷 같은 데서 사용하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뭐냐면 일반적인 CNN은 레지넷이라고 여기 써있죠. 이렇게 쭉 피처 사이즈가 점점 가로 세로가 점점 줄어들고 끝나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예전에 이제 SSD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 바로 바운딩 박스에 대한 정보를 뽑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아직 그 피처에 대한 뭐랄까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피처맵 사이즈를 점점 키우면서 여기서 하이 레벨 앱스트랙션 된 피처를 뽑고 이쪽에서 위치 정보는 위로 올라갈수록 사라지겠죠. 위치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서 덧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내는 식으로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서 여기서도 사이즈를 다시 키우고 이쪽에 있던 애를 가져와서 네, 같이 쓰는 식으로 여기서도 앞쪽에 가져와서 그래서 스케일 3개라는 게 여기 하나, 둘, 셋 이 스케일 3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쪽에 이제 레졸루션 제일 크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물체를 찾게 될 거고 이쪽에서 제일 큰 물체를 찾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가 아주 특별히 특이한 거는 없어요. 그냥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랑 거의 유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여기서 트레이닝 부분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풀 이미지를 전체를 사용을 했고 뭐 네거티브 마이닝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마이닝은 보통 이제 우리가 디텍션을 할 때 바운딩 박스를 막 뽑으면
막 수천 개를 뽑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실제 물체는 뭐 수십 개 정도 있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수십 개라고 하면은, 그럼 나머지 수천 개를 뽑았을 때 거의 대부분은 물체가 없는 쪽에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보통 율로는 안 그렇지만 다른 네트워크들은 백그라운드라는 클래스 하나를 두게 되거든요. 그럼 백그라운드 클래스에만 데이터 양이 엄청 많고 나머지 실제 물체가 있는 클래스에는 데이터가 적은 클래스별로 데이터가 임밸런스 굉장히 심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으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율로는 백그라운드 클래스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그 옵젝트리스 스코어를 가지고 그걸로 스레숄딩을 해서 물체가 없는 건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떤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밑에 줄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나 배치너 뭐 이런 여러 가지 멀티스케일 트레이닝, 멀티스케일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이제 다양한 레졸루션으로 집어넣어서 물체의 크기가 크고 작은 걸 좀 커버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것도 다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를 보면은 네, 이게 결과 테이블인데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욜로 V3가 있고 이게 지금 코코 데이터셋에서 한 건데 여기 AP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코코 챌린지에서 사용하는 평가 기준이에요. 그럼 그것만 보면은 33이라서 SSD보단 좋지만 레티나넷 계열, 지금 레티나는 뭐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레지넷에 쓴 거랑 레진 엑스트를 쓴 거랑 있는데 얘네들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은 아까 IOU 기준을 50% 0.5에서부터 0.95까지 0.5로도 한 번 하고 0.5 이상 되면 맞는 걸로 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0.5로 하고 0.6으로 하고 0.65로 하고 이런 식으로 0.05 간격으로 계속 IOU의 스레숄드를 높여가면서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전부 다 구해서 그거에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의 다시 에버리지를 취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뒤에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매트릭에 대해서 이 논문 저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코코와 함께 많이 사용됐던 파스칼 VOC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는 AP50이라고 하는 이 50이 IOU 50%를 얘기합니다. IOU가 50% 이상 되면은 이거는 바운딩 박스를 맞게 그린 거다라고 했을 때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하는 이제 계산한 건데 그 계산법으로 하면은 율로 V3가 상당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요. 물론 레티나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다른 계열보다는 꽤 높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죠. 이쪽 이제 원 스테이지 계열 모델들에서 보면은 그리고 투 스테이지 계열이랑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 SML은 작은 물체, 중간 물체, 큰 물체에 대한 건데 욜로가 사실 대부분의 디텍션 알고리즘들이 다 작은 물체를 못 찾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 숫자가 다 낮죠. 근데 율로도 유난히 좀 더 못 찾아서 예전에는 이제 율로도 작은 물체에 되게 취약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론 쪽은 다른 이 SSD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작은 물체는 괜찮은데 오히려 큰 물체에 좀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큰 물체에 대한 거 떨어지는데 이건 자기네들이 좀 더 분석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결과 그래프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일로 V3에 있는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레티나넷에서 논문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복사해와가지고 여기다가 자기네 네트워크의 그림을 여기다 별표로 표시를 한 거죠. 이만큼 좋다는 거를. 그래서 좀 제가 이 슬라이드 표지에도 이걸 실었지만 좀 되게 특이하신 분들 같아요. 아무튼 이게 보면은 인퍼런스 타임이 X축이고 Y축이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니까 인퍼런스 타임이 짧고 프리시전 높으면 좋으니까 에버리지 프리시전 높으면 좋으니까 왼쪽 위에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보다 이만큼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그 여기 MAP 50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자기네들이 시도는 했지만 실제로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로 논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하나 실험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결과들을 다 써놔서 이렇게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도는 해봤지만 별로 좋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게 앵커박스 XY 옵셋을 다른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써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 RCNN 계열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다른 네트워크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DX, DY가 그 바운딩 박스, 앵커 박스를 얼만큼 움직여야 될지 X, Y에 대한 정보인데 이거를 위스랑 하이트에 대한 비율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0.1이면은 DX가 0.1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앵커 박스의 위스의 10%만큼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박스의 위스나 하이트에 대한 어떤 비율로 해봤지만 자기네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고 좀 불안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Y를 그냥 다이렉트로 뽑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그런 방법도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포컬로스 레티나넷에서 썼던 포컬로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클래스의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네,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컬로스를 자기네들도 한번 이걸 써봤는데 이거 역시 뭐 2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IOU 스레시홀드라고 해서 패스트 RCNN 논문에 보면은 이제 이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네거티브라고 하면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 포지티브는 물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판단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랑 0.7 이상 IOU가 되는 애는 포지티브, 0.3 이하는 네거티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는 그냥 버리거든요. 그 사이는 오히려 네트워크를 헷갈리게 한다고 해서 데이터를 버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듀얼 IOU 스레시홀딩이라고 하고 이거를 사용해봤지만 이거 역시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거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코코에 대한 매트릭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면은 율로 V3는 굉장히 좋은 디텍터고 본인들이 주장하기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다. 하지만 코코의 에버리지 AP 기준으로 그러니까 0.5에서 0.95까지 0.05씩 키우면서 IOU를 키우면서 평가하는 그 방법에서는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인 파스칼 VS에서 많이 썼던 0.5 IOU 기준으로 하는 매트릭에서는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비판의 첫 시작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쓴 논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한테 IOU가 0.3인 바운딩 박스 두 개가 있을 때 이거는 IOU가 0.3이다. 그리고 어떤 건 0.5다.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두 개를 구분하는 걸 사람들한테 시켜봤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사람들이 되게 잘 못한대요. IOU가 0.3인 거랑 0.5인 거 구분을 잘 못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뭐 그렇게까지 지금 0.5에서 0.95까지 더 타이트하게 바운딩 박스를 정말 정답이랑 매우 근접하게 그릴 수 있도록 지금 코코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진짜 필요한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논문 뒤에 리부탈이라고 하는 쪽에 몇 가지 추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지적받은 내용이 여기 지금 이 그래프 오른쪽에 있던 이 그래프가 X축, Y축 다 0이 이 점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중간에 잘라서 그린 거라서 이게 뭐 좀 정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좀 더 돋보이게 하려면은 익스큐션 타임이니까 여기는 반대로 FPS로 하면은 1초에 몇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느냐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른 슬로우 원스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이렇게 잘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적사항이 역시 코코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파스칼 VOC는 0.5라는 IO 스레시홀드를 썼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바운딩 박스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가 정확하지 않았다. 인애큐러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의적으로 낮은 IOU 스레시홀드를 사용을 했다. 그거는 맞다는 얘기를 하고 하지만 코코는
이제 좀 더 VOC 데이터셋보다는 더 레이블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왜냐면 코코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얘가 더 디텍션에도 더 레이블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인정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 IOU 스레숄드를 더 높게 가져가서 바운딩 박스를 정확하게 치는 게 0.5보다 더 잘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레이블이 정확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 디텍션 알고리즘이 더 정확한 바운딩 박스를 쳐야 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를 강조하면은 여기서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텍션은 바운딩 박스에 대한 리그레션 문제와 그 안에 있는 물체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두 개를 다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이제 덜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대한 걸 이렇게 더 강조하게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거는 덜 강조가 되게 되는데, 그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운딩 클래시피케이션 정확하게 했는데 바운딩 박스를 잘못, 이 스레숄드를 너무 높게 가져가서 바운딩 박스 조금 잘못 친 것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좀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딱 보기에 클래시피케이션 잘못한 거는 굉장히 어비어스하지만 바운딩 박스를 살짝 시프트 돼서 잘못 친 거는 그렇게 이 클래시피케이션 미스클래시파이 한 거보다 덜 오비어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바운딩 박스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매트릭을 가져가는 거 동의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게,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매트릭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이건 좀 억지로 만들어낸 이그젬플이긴 한데, 여기 지금 디텍터 1과 디텍터 2가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 쳤을 때 그냥 딱 보면은 1번이 더 깔끔하게 잘했죠. 2번은 보면은 여기 지금 이 하늘색 부분을 개라고 했고, 이 아래쪽에도 이 말 부분을 새라고 하고, 그쵸? 여기 사람 부분도 말이라고, 이렇게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를 막 중복해서 쳤지만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계산하면은 둘 다 완벽하게 그냥 1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계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업젝니스, 컨피던스를 스레숄드를 낮추면서 쭉 바운딩 박스 개수를 점점 늘려가면은 리콜은 높아지면 프리시전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리콜이 1일 때 프리시전도 1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100%가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지금 이 황토색 선처럼 그래프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에버리지 프리시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초록색처럼 이 0.4일 때, 리콜이 0.4일 때 프리시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서 제일 큰 값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0.4부터 오른쪽으로 갔을 때 프리시전 제일 큰 게 여기 0.8일 때 0.6이었기 때문에 얘한테도 이 값을 주고, 이렇게 이 초록색 아래쪽의 면적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콜이 1일 때 프리시전 1이 됐다면은 오른쪽에 제일 높은 게 프리시전 1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전체 면적이 그냥 1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이 컨피던스 스코어를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면은 펄슨 아래쪽에서 펄슨 같은 경우 보면은 펄슨이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컨피던스 스레숄드를 쭉 뭐 42가 될 때까지는 바운딩 박스가 하나도 안 살아남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펄슨에 대해서는 매저가 없는데, 42가 스레숄드 되는 순간에 이 바운딩 박스 하나가 딱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프리시전은 100%죠. 정확하게 쳤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2명을 찾아야 되니까 리콜은 50%가 되거든요. 그런데 11%가 되면은 11%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이것까지 찾게 되고, 그러면은 프리시전도 100%, 리콜도 100%가 되게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지금 잘못 친 게 두 개나 더 있지만 컨피던스 스코어를 쭉 낮추다 보면은 90%가 됐을 때 이 새가 딱 바운딩 박스 쳐지거든요. 그러면 새는 하나밖에 없고 찾아야 되는 게 하나니까 리콜이 100%고 프리시전도 100%죠. 그럼 여기에 잘못된 바운딩 박스들은 이 매트릭 할 때 계산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의 경우 둘 다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100%로 완벽한 오브젝트 디텍터가 돼요. 이렇게 이미지가 두 장밖에 없다면.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 밑에 거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바운딩 박스를 막 치고 있는데도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 100%라는 거는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거를 클래스별로 따로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계산해서 이 민이라고 하는 m이 클래스들의 민을 계산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글로벌 에버리지 프리시전으로 클래스별로 따로 하지 말고 프리시전을 그냥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전체 클래스에 대해서 다 하거나 아니면은 민을 하긴 하되 이미지별로 에버리지 프리시전 계산해서 그거의 평균을 하면 어떠냐. 그리고 코코가 아까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0.5부터 0.95까지 해서 그것들에 다시 평균을 내니까 코코에 있는 그 매트릭의 이름은 에버리지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되거든요. 우선 이미 에버리지 프리시전인데 그걸 또 뭘 에버리지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도큐먼트의 진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운딩 박스는 어쨌든 굉장히 멍청하고 자기는 이 세그멘테이션 얘기하는 거죠. 마스크에 대한 신봉자이지만 율로가 그걸 배울 수 없다는 것만 빼면은 아마 자기는 이 마스크에 대한 더 신뢰가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논문의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괴짜 같은 분들이기도 하고 예전에 뭐 CVPR 같은 데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되게 발표도 재밌게 하고 논문도 좀 재밌게 쓰는 분들이고 욜로가 좀 특이한 다른 어떤 디텍션 논문들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까지가 발표 준비한 내용이고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